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이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전쟁을 끝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 태국 접경 분쟁에서 한국 자문단이 다녀간 뒤 충돌 빈도가 70% 줄어들었거든요. 무기 한 대 팔지 않았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전을 지휘하지 않았어요. 명령도 내리지 않았죠. 단지 현장 지휘관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구조만 바꿔놨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멈췄어요. 일본 국방성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무기 없는 전력 증강. 한국이 보여준 게 새로운 전쟁 방식이라는 겁니다.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싸우는 전쟁이요.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전쟁 철학이 무기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강하다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엔 분석관 에밀리 로웬이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총 한 발 없이 전쟁을 바꿨을까요? 저는 캄보디아에 있었습니다. 유엔 분쟁지역 군사 분석관 에밀리 로웬이에요. 캐나다 출신 37살. 이 일을 한 지 12년째였습니다. NATO 합동작전 분석 경험도 있었고요. 제 일은 간단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전장을 읽는 거였죠. 드론 영상, 레이더 기록, 통신 내역. 숫자와 그래프가 제 언어였어요. 저는 감정보다 팩트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12년을 보내면서 배운 거였죠. 2025년 5월 14일. 캄보디아와 태국 접경 지역 감시 임무였어요. 평화유지 시범 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일본식 중앙통제 교리를 처음으로 실전 테스트하는 날이었죠. 저는 작전 본부에서 모니터 6개를 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드론 영상, 레이더 추적, 통신망 상태, 병력 배치도.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새벽 5시 40분 국경 전초기지에서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민간인 피난 행렬이 국경을 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드론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노인과 아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짐을 든 여성들, 손을 잡고 걷는 가족들.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재확인했습니다. 무기 반응 없음. 저는 기록했어요. 민간인으로 판단됨 위협 없음 계속 관찰. 10분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행렬 뒤편에서 차량 3대가 감지됐어요. 이동 속도가 달랐습니다. 빨랐죠. 열화상 카메라가 이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무기 반응이 나왔어요. 저는 즉시 긴장했습니다. 현장 지휘관 소카림이 무전을 보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하지만 긴박함이 느껴졌죠. 작전실 사격 승인을 요청합니다. 민간인 행렬 후방에 무장 차량 3대 확인. 정밀 타격 가능합니다. 좌표도 함께 전송됐습니다. 저는 즉시 데이터를 재확인했어요. 차량 위치 명확, 민간인과의 거리 200m, 풍향 양호, 시야 확보, 타격 가능.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이상적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승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전 통제권은 중앙사령부에 있었어요. 일본식 중앙통제 교리를 따르는 구조였죠. 현장 지휘관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보고하고 명령을 기다려야 했어요. 중앙사령부는 1단계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데이터 확인 중입니다. 대기하십시오. 5분이 지났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다 나와 있는데요. 뭘 더 확인한다는 겁니까? 10분이 지났습니다. 2단계 검증 시작. 민간인 피해 가능성 분석 중. 무장 차량은 민간인 행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거리가 150m로 줄었습니다. 100m로 줄었습니다. 정밀 타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죠. 소카림이 다시 무전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작전실, 지금 쏘지 않으면 늦습니다. 차량이 민간인 속으로 완전히 섞이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 70m. 승인 부탁합니다. 그의 절박함이 무전기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작전 책임자를 봤어요. 그는 화면만 보고 있었죠. 표정이 없었습니다. 중앙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3단계 검증으로 진입합니다. 계속 대기하십시오. 20분이 지났습니다. 차량과 민간인이 완전히 뒤섞였어요. 드론은 계속 추적했지만 이제 구분이 불가능했습니다. 열화상으로도 분리할 수 없었죠. 타격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사격 허가. 즉시 대응하십시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소카림이 무전으로 답했죠. 목소리가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어요. 타격 불가능합니다. 목표물과 민간인 완전 혼재. 민간인 피해 위험 80% 이상. 타격 중지합니다. 5분 뒤였습니다. 무장 세력이 먼저 공격했어요. 민간인 행렬 한가운데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어요. 드론 영상에 사람들이 쓰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계속 영상을 돌려봤어요. 소카림의 첫 보고 시간 오전 5시 40분. 승인 시간 오전 6시 10분. 정확히 30분. 그 30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검증이었습니다. 절차였어요. 규정 준수였죠. 하지만 소카림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타이밍도 완벽했어요. 좌표도 맞았고 상황 평가도 정확했습니다. 모든 게 옳았어요. 하지만 그는 쏘지 못했습니다. 명령이 없었으니까요. 시스템이 그를 막았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절차는 완벽하게 지켜졌습니다. 규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죽었어요. 11명이나. 이게 옳은 건가요? 다음 날 아침 비공개 책임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차관, 참모들, 그리고 태국군 출신 고문 프라유 차이아퐁이 있었죠. 저는 회의실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프라유시 발언했습니다. 그는 차분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전혀 없었죠. 현장 지휘관이 독단적 판단을 시도했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조급하게 승인을 요청했고 중앙의 신중한 검증 과정을 압박했어요. 통제가 더 강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실과 정반대였거든요. 소카림은 독단적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30분이나 기다렸죠.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프라윷은 계속 말했습니다. 현장이 판단을 시도하는 순간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중앙 통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죽은 건 민간인 11명만이 아니었어요. 판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죽었어요. 프라유 차이아퐁. 56세 태국군 출신. 대령으로 전역했고 지금은 군사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식 중앙통제 교리 설계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사람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그를 마주쳤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고문님, 현장 기록을 보셨습니까? 소카림 지휘관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데이터도 모두 그걸 뒷받침하고 있어요. 프라윷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로웬 씨, 당신은 데이터만 보는군요. 숫자만 보고 있어요. 데이터가 거짓말을 합니까? 저는 되물었죠. 숫자는 명확했어요. 소카림은 30분을 기다렸고 그 사이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프라윷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죠. 현장 지휘관은 압박 속에서 판단합니다. 총성이 들리고 부하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 판단은 결코 객관적일 수 없어요. 감정이 개입되고 두려움이 섞이니까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중앙은 현장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모니터로만 보고 있잖아요. 30분 동안 검증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요.
프라윳은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을 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로웬 씨,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30년 전쯤 될 겁니다. 국경 분쟁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현장 판단을 믿었습니다. 각 지휘관에게 자율권을 줬어요. 상황에 맞게 알아서 대응하라고 했죠. 현장이 가장 잘 안다고 믿었으니까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프라윳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혼돈이었어요. 완전한 혼돈. 누구는 공격 명령으로 이해하고 돌격했고 누구는 방어 명령으로 이해하고 후퇴했습니다. 정보는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죠. 지휘관마다 다른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제 부하 12명이 그날 죽었습니다. 제 소대였어요. 그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죽었습니다. 각자 판단했고 각자 실수했어요. 저는 그날 무릎을 꿇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현장에 맡기지 않겠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프라윳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30년이 지났지만 아물지 않은 상처. 그의 신념은 그 상처에서 나온 거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상처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프라윳의 이력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군 기록을 찾아봤어요. 32년 전 태국 미얀마 국경 분쟁. 프라윳 차이아퐁 중위 제3소대장. 작전 중 통신 두절, 독자 판단으로 돌격, 매복 공격으로 병력 60% 손실. 20년 동안 그는 중앙 통제의 신봉자가 됐습니다. 일본 자위대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거기서 완벽한 중앙 통제 체계를 배웠어요. 논문도 쓰고 교리도 설계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중앙에서 현장은 오직 실행만. 그게 프라윳의 신념이었고 그의 모든 커리어가 여기 걸려 있었습니다. 이틀 뒤 작전 교리 재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5월 14일 사건 이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프라윳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그는 준비된 자료를 펼쳤어요.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중앙통제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현장 승인 요청 절차를 3단계에서 5단계로 늘리는 내용이었죠. 각 단계마다 검증 시간을 추가로 배정하고 승인 권한을 한 단계 더 상향 조정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더 느려지게 만든다고요? 이미 30분이 걸렸는데 더 늘린다는 겁니까? 프라윳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속도보다 정확성입니다, 로웬 씨. 빠른 실수보다 느린 정답이 훨씬 낫습니다. 급하게 판단해서 민간인을 죽이는 것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확히 타격하는 게 낫죠. 회의실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젊은 참모였어요. 하지만 고문님, 그러면 대응 속도가 더 느려지지 않습니까? 현장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정말 괜찮을까요? 프라윳은 즉시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야 합니다. 전쟁은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그럼 5월 14일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중앙이 30분 동안 신중하게 검증했는데 결과적으로 늦어서 11명이 죽었습니다. 느린 정답이 그들을 살렸습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프라윳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대답했어요. 로웬 씨, 그건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통제가 있었다면, 더 명확한 절차가 있었다면 현장이 독단적 판단을 시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혼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회의는 결국 프라윳의 제안대로 결론났습니다. 통제 강화, 절차 추가, 규정 세분화. 5단계 검증 시스템 공식 도입. 저는 의자에 앉아 깊은 무력감을 느꼈어요. 사흘 뒤 우연히 식당에서 프라윳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고문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한국은요? 프라윳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한국이요? 네.
한국은 현장 판단과 시스템을 함께 쓴다고 들었습니다. 중앙 통제와 현장 자율을 통합한다고요.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프라윕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한국을 부를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교리로 충분해요. 시간만 주면 됩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을 봤습니다. 한국은 프라윕에게 위협이었어요. 20년을 쏟아부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 그래서 그는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통제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프라윕의 제안이 그대로 시행됐어요. 현장 승인 절차가 정식으로 5단계로 늘어났죠. 1단계 현장 보고, 2단계 중앙 접수 및 검증, 3단계 위협 수준 분석, 4단계 교전 규칙 적합성 검토, 5단계 최종 승인 및 명령 하달. 각 단계마다 검증 시간이 배정됐습니다. 최소 5분씩. 이론상으로는 25분. 실제로는 40분이 넘었어요. 정보 공유 체계도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중앙사령부로만 집중됐어요. 드론 영상, 레이더 기록, 통신 내역. 현장은 원본 데이터를 볼 수 없었죠. 오직 중앙이 분석하고 필터링한 결과만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작전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모니터 앞에서 12시간씩 근무했죠. 드론이 보내는 실시간 영상, 레이더가 포착하는 모든 움직임. 데이터는 넘쳐났습니다. 장비는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최신형 드론이 24시간 교대로 하늘에 떠 있었어요. 고성능 레이더가 10km 밖까지 정확히 감지했죠.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전장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6월 첫째 주 국경 지역에서 무장 차량이 감지됐어요. 새벽 5시. 레이더가 3대의 차량을 포착했습니다. 거리 4km, 속도 시속 60, 예상 도착 시간 약 15분. 소카림이 즉시 보고했습니다. 작전실, 무장 차량 3대 접근 중입니다. 레이더 추적 중이며 드론 확인 요청합니다. 대응 승인 요청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중앙사령부가 접수했습니다. 2단계로 진입합니다. 드론 영상 전송 요청합니다. 소카림이 즉시 모든 자료를 전송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차량은 이미 3km 지점을 지나고 있었어요. 3단계 위협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사령부에서 분석관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차량 종류 확인, 무장 수준 평가, 의도 추정. 10분이 걸렸어요. 그 사이 차량은 2km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소카림이 다시 무전을 보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km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기지 직접 사정거리에 들어옵니다. 지금 타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교전 규칙 검토가 진행됐습니다. 법무관이 회의에 합류했어요. 또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째였어요. 차량이 1.5km 지점에 도달했어요. 5단계 최종 승인 단계였습니다. 작전 책임자가 최종 서명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책임자가 다른 긴급 회의에 참석 중이었죠. 연락이 닿기까지 5분이 더 걸렸습니다. 총 20분이 지났어요. 마침내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사격 허가. 즉시 타격하십시오. 소카림이 즉시 명령을 내렸죠. 발사.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량들이 지형 뒤로 완전히 숨어버렸거든요. 언덕 너머로 이동한 겁니다. 목표물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소카림이 보고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좌절이 가득했어요. 타격 불가능합니다. 중앙사령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대기 명령을 내립니다. 재포착 시까지 대기하십시오. 그날 밤 8시 기지가 공격받았습니다. 박격포 3발이 정확히 떨어졌어요. 병사 숙소에 1발, 보급 창고에 1발, 통신시설에 1발. 아침에 포착됐던 그 차량들에서 쏜 거였습니다. 병사 2이 죽었습니다. 부상자는 5명이었죠. 통신시설이 완파돼서 1시간 동안 모든 교신이 두절됐습니다. 다음 날 회의에서 프라윕이 발언했습니다.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정확히 지켜졌습니다.
5단계 검증이 완료됐고 규정이 준수됐으며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병사들이 죽었습니까? 시스템이 정상이었다면 왜 기지가 공격받았습니까? 프라윷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규정은 지켜졌습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어요. 6월 둘째 주 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경 순찰대 4명이 정찰 임무 중 매복을 당했어요. 순찰대장이 필사적으로 무전을 보냈습니다. 작전실. 교전 중입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하지만 승인이 늦어졌어요. 30분이 걸렸습니다. 헬기가 도착했을 때 순찰대원 4 중 3이 죽어 있었습니다. 한 명만 살아남았죠. 그는 총상을 3군데나 입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소카림을 만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체중도 눈에 띄게 빠져 있었죠. 로웬 씨, 저는 지휘관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지휘할 수 없어요. 명령을 기다리는 게 제 유일한 일입니다. 부하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저는 무전기만 붙들고 앉아서 승인을 기다리죠. 이게 지휘관입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 전쟁은 총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죠. 시스템은 완벽했지만 전장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6월 셋째 주 캄보디아 국방부에서 비공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긴급이었어요. 회의실에는 국방부 차관, 작전 참모들, 정보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고 프라윷도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통계가 화면에 떠 있었죠. 전사자 13명, 부상자 47명, 작전 실패율 65%. 숫자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현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명 피해가 계속 늘고 있어요. 대응 속도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프라윷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차관님, 이것은 시스템 안착 기간입니다. 새로운 교리는 적응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포기하면 지난 2년간의 노력이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그때 한 젊은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다른 옵션을 검토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참모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군사 자문단 사례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베트남,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각 국가별 작전 효율 데이터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대응 속도 평균 45% 개선, 인명 피해 30% 감소, 작전 성공률 50% 상승. 한국은 중앙 통제와 현장 자유를 통합한다고 합니다.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윷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국 사례는 특수합니다. 우리 상황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들은 장비 수준이 다르고 예산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참모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사례를 보면 초기 인프라 수준이 우리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완벽한 인프라가 전제 조건은 아니었어요. 프라윷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에 자율권을 주는 순간 통제가 무너져요. 저는 그걸 직접 경험했어요. 저는 참다 못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스템도 실수하고 있습니다. 대응이 너무 느려서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지난 한 달간 13명이 전사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관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측에 비공식 타진을 하겠습니다. 가능성만 알아보는 겁니다. 프라윷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관님, 재고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 교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지난 20년을 쏟아부은 시스템을 포기하는 거예요. 차관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고문님. 보완입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배워야죠.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프라윷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문님.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조용히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한국을 불러들이려고 하죠? 사람들이 죽고 있어서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윳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교리는 제가 설계했습니다. 20년을 쏟아부었어요. 제 모든 논문, 모든 강연, 모든 커리어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한국이 들어오면 모든 게 바뀝니다. 제 교리는 폐기되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0년을 잘못된 방향으로 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패한 설계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지금 방식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요.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교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프라윳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였죠. 사흘 뒤 한국 측 답변이 왔습니다. 잠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단 조건이 명확했습니다. 작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구조만 제안한다. 훈련만 지원한다. 최종 결정은 전적으로 캄보디아가 한다. 차관이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조건이라면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프라윳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병가를 냈어요. 고혈압과 스트레스라는 진단서를 제출했죠. 7월 첫째 주 목요일 한국 자문단이 도착했습니다. 푸놈펜 국제공항. 오전 10시 비행기. 5명. 군복이 아니라 평상복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총괄 책임자 윤태경. 52세 전직 야전 지휘관. 저는 그와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회의. 윤태경이 앞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은 지금 뭘 원합니까? 차관이 당황하며 답했어요. 그건 생존 아니겠습니까? 윤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생존이죠. 그럼 생존을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빠른 대응입니다. 빠른 대응을 위해선요?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만 있으면 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참모가 조용히 말했어요. 판단권이 필요합니다. 윤태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판단권이 부족합니다. 현장은 정보가 있어도 판단할 수 없어요. 중앙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죠.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프라윳이 끼어들었습니다. 판단권을 주면 혼란이 발생합니다. 통제가 필요해요. 윤태경은 조용히 물었죠. 얼마나 많은 통제가 필요하십니까? 모든 결정을 중앙이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너무 빠르고 복잡하니까요.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프라윳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현장에 모든 걸 맡기자는 겁니까? 그건 무질서입니다. 윤태경은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현장에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닙니다. 현장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윤태경은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식 통합 작전 구조. 이게 한국 방식입니다. 중앙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줍니다. 실시간 드론 영상, 레이더 데이터, 위협 분석, 주변 아군 위치. 현장은 그걸 보고 판단해요. 그럼 중앙은 뭘 합니까? 지원합니다. 현장이 판단하면 중앙은 그 판단을 실행하도록 돕습니다. 화력 지원, 증원, 후송. 명령이 아니라 지원이죠. 프라윳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통제는 어떻게 합니까? 윤태경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통제하지 않습니다. 신뢰합니다. 현장 지휘관을 훈련시킵니다. 그들에게 정보를 줍니다.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프라윳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윤태경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중앙도 오판합니다. 현장을 보지 못하니까요. 30분 늦은 정확한 판단보다 3분 빠른 적절한 판단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태경이 말을 이었어요. 저는 28년간 현장에 있었습니다. 부하를 잃어본 적도 있어요.
명령을 기다리다 죽는 걸 직접 봤습니다. 제 앞에서 죽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만들겠다고요. 한국도 처음엔 똑같았습니다. 중앙이 모든 걸 통제했어요. 현장은 명령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기다리다 죽었어요. 우리는 물었습니다. 이게 맞나? 전쟁은 회의실에서 하는 겁니까? 프라윕이 일어섰습니다. 그건 이상론입니다. 윤태경은 조용히 답했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통신기술이 발전했고 훈련 방법도 바뀌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철학입니다. 사람을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윤태경에게 물었습니다. 왜 무기 얘기는 안 하셨습니까? 보통 군사자문은 장비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는 창밖을 보며 답했어요. 무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엔 씨. 아무리 좋은 총이 있어도 쏠 타이밍을 놓치면 쓸모없어요. 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은 전쟁 도구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 철학을 나눠주는 거였죠.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방식, 통제가 아니라 신뢰하는 방법. 그게 한국이 가져온 진짜 무기였습니다. 7월 셋째 주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었어요. 무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병력도 그대로였죠. 예산도 한 푼 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근본적인 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승인 단계가 줄었습니다. 5단계에서 3단계로요. 평균 40분이 15분으로 줄었어요. 정보 공유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드론 영상이 실시간으로 현장에 전달됐어요. 현장과 중앙이 완전히 같은 정보를 공유하게 된 겁니다. 판단 기준이 명문화됐습니다. 윤태경이 직접 작성했어요. A사 용지 10장짜리 매뉴얼. 어떤 상황에서 즉시 대응하고 어떤 상황에서 보고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생긴 겁니다. 현장 지휘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윤태경 팀이 직접 진행했어요. 가상 상황을 주고 3분 안에 판단하게 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시나리오를 반복적으로 돌렸어요. 소카림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느꼈어요. 그는 더 이상 무전기만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데이터를 직접 읽고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고 있었어요.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7월 20일 첫 실전 테스트. 무장 차량 3대 포착. 소카림이 보고했습니다. 무장 차량 3대 접근 중. 드론 영상 확인 완료. 민간인 없음. 대응 준비 완료. 중앙이 답했어요. 드론 영상 전송합니다. 레이더 데이터 확인하세요. 주변 아군 위치 공유합니다. 민간인 피해 가능성 없음 확인. 판단은 현장에 맡깁니다. 소카림은 10초를 생각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고 거리를 계산하고 위험도를 평가했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결정했습니다. 타격 개시. 포격 시작합니다. 3분 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무장 차량 3대 모두 명중. 적 완전 무력화 확인. 민간인 피해 없음. 아군 피해 없음. 작전 성공. 3분. 첫 접촉부터 작전 종료까지 정확히 3분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최소 40분은 걸렸을 겁니다. 윤태경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만 시스템이 그를 가두고 있었을 뿐이죠. 이제 풀려난 겁니다. 대응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졌어요. 평균 대응 시간이 40분에서 10분 이하로 줄었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이 확실히 자신감을 되찾았죠. 그런데 8월 첫째 주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경 충돌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무장 세력의 공격 횟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5번이던 게 2번으로 줄었죠. 저는 즉시 데이터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명확한 패턴 변화였습니다. 적의 공격 시간대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예전엔 낮에도 대담하게 공격했는데
이제는 새벽이나 깊은 밤에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윤태경이 말했습니다. 상대가 눈치챘습니다. 뭘 눈치챘다는 겁니까? 그는 지도를 펼쳤어요. 우리가 빨라졌다는 걸요. 예전엔 모든 게 예측 가능했어요. 공격하고 30분에서 40분을 기다리면 됐죠. 그 시간이면 충분히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3분 안에 대응이 옵니다. 10분 안에 반격이 시작돼요. 도망갈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적 입장에선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적 입장에선 전술 환경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측 가능했던 패턴이 사라졌습니다. 8월 첫째 주 목요일 일본 측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비공식 분석 보고서가 돌기 시작했어요. 동남아시아 안보 정세 급변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캄보디아 국경 작전 패턴 최근 4주간 급격한 변화. 무기 체계 교체 없음. 병력 증강 없음. 예산 증액 없음. 그러나 작전 대응 속도 평균 200% 개선. 교전 성공률 300% 상승. 원인 분석 교리 변화로 추정. 한국식 분산 판단 구조 도입 가능성 매우 높음. 중앙통제 대폭 완화 현장 자율권 확대. 이는 지역 군사 균형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함. 저는 윤태경에게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고 나서 조용히 웃었어요. 빠르네요. 저쪽이 우리를 분석하는 속도요.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총 한 발 더 쏘지 않았어요. 병력도 전혀 늘리지 않았죠. 단지 판단 방식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적이 알아챘어요. 주변국이 긴장하기 시작했죠. 윤태경이 말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바뀝니다. 총 한 발 안 쏘고도요. 상대가 우리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하면 균형이 흔들리죠. 예전엔 우리가 느렸어요. 완전히 예측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빠르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8월 셋째 주 화요일 긴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정보부 분석관이 급히 작전실로 뛰어왔어요. 대규모 작전 준비 징후 포착됐습니다. 국경 세 지점에서 동시 다발적 움직임 감지.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적 병력 약 200명 추정. 북부, 동부, 남부 세 지점 동시 공격 계획으로 보입니다. 예상 시간은 이틀 뒤 새벽. 윤태경이 말했습니다. 병력은 그대로 둡니다. 대신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막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살아남는 게 목표예요. 8월 18일 밤. 작전실 분위기가 긴장으로 팽팽했습니다. 새벽 3시 40분. 첫 보고가 터졌습니다. 작전실. 북부 전초기지입니다. 공격 시작됐습니다. 10초 뒤. 동부 기지 교전 중. 20초 뒤. 남부 초소 박격포 공격받고 있습니다. 세 곳에서 동시에. 완벽하게 조율된 공격이었어요. 중앙사령부가 즉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승인 요청이 세 곳에서 동시에 쏟아졌어요. 북부는 포격 지원 요청, 동부는 측면 기동 허가, 남부는 보급로 우회 승인. 작전 책임자가 당황했습니다. 어느 걸 먼저 처리합니까? 윤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중앙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 곳을 동시에 처리하는 건 불가능해요. 현장에 맡기십시오. 차관이 윤태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결단을 내렸죠. 전 지휘관에게 통보합니다. 오늘 새벽 중앙 승인 절차를 일시 정지합니다. 현장 판단 권한을 전면 부여합니다. 각 지휘관은 상황에 맞게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십시오. 책임은 중앙이 집니다. 무전기로 명령이 전파됐습니다. 소카림이 첫 번째로 답했습니다. 북부 수신했습니다. 판단 시작합니다. 동부 지휘관. 동부 이해했습니다. 즉시 대응합니다. 남부 지휘관. 남부 확인했습니다. 작전 개시합니다. 북부 소카림. 그는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적 포격 진지 좌표 확인. 아군 포병 사격 개시. 포탄이 날아갔어요. 적 진지가 무력화됐습니다. 동부 지휘관.
그는 정면 대응 대신 측면 기동을 택했습니다. 정면 교전 회피, 우측 능선으로 우회 이동, 적의 포위망을 피해 빠져나왔어요. 남부 지휘관, 그는 보급로를 포기했습니다. 주 보급로 지뢰 매설 확인, 대체 루트로 전환, 인원 우선 철수, 3명의 지휘관, 3가지 완전히 다른 판단. 하지만 모두 자신의 상황에 최적화된 선택이었어요. 새벽 4시 20분. 북부에서 보고. 적 포격 중지. 진지 확보 완료. 아군 피해 경상 2명. 새벽 4시 25분. 동부에서 보고. 안전지역 도달. 전 병력 무사. 새벽 4시 30분. 남부에서 보고. 우회로 통해 안전지점 도착. 부상자 3명 경상. 전사자 없음.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윤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현장 판단입니다. 중앙이라면 하나의 답을 줬을 겁니다. 모두 공격하라 또는 모두 후퇴하라. 하지만 현장은 3가지 다른 답을 찾았어요. 공격, 회피, 우회. 상황마다 달랐고 모두 옳았습니다. 최종 집계. 3지점 모두 목표 달성. 전사자 제로. 부상자 7명 모두 경상. 그날 오후 프라윕이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그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밤새 일어난 일들이 상세히 설명됐어요. 3 지휘관의 서로 다른 판단, 모두 성공한 결과 사망자 제로. 보고가 끝났을 때 프라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틀린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믿었어요. 사람을 믿지 않았죠. 그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어젯밤 명령이 오지 않았는데 모두 살았습니다. 중앙 통제가 없었는데 질서가 유지됐어요. 그는 차관을 받습니다. 사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차관이 일어났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고문님.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시대가 바뀐 겁니다. 프라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변화를 거부했어요. 이제 물러날 때입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깨는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8월 넷째 주 전선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충돌 빈도가 급격히 감소했어요. 9월 첫째 주 국경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무장 세력 완전 철수 확인. 국경 반대편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태경이 답했습니다. 패배에서 물러난 게 아닙니다. 계산이 바뀐 겁니다. 공격의 비용 대비 효과가 맞지 않게 됐어요. 예전엔 공격하면 30분은 안전했습니다. 지금은 3분 안에 반격받아요. 그래서 물러났어요. 하지만 뉴스는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도 없었어요. 국경이 조용해졌다는 사실만 있을 뿐이었죠. 윤태경이 철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벌써 가십니까? 윤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구조를 만들러 왔어요. 이제 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계속 있으면 의존하게 됩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9월 첫째 주 금요일 공항. 소카림과 여러 지휘관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소카림이 윤태경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걸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법입니다. 이제 저는 부하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요. 윤태경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원래 당신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가둬져 있던 걸 풀어줬을 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소카림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영웅이 아니네요. 영웅은 앞에 나섭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뒤에 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들고 조용히 떠나갑니다. 9월 둘째 주 일본 방위성 최종 보고서. 캄보디아 국경 분쟁 종료 분석. 교리 변화 완료 확인.
무기 체계 변화 없이 전력 200% 향상 달성. 한국 모델의 지역 확산 시 동남아시아 전체 군사 균형 재편 예상. 저는 캄보디아를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국경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소카림이 기지를 안내해 줬어요. 작전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정보가 제 앞에 있어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아요. 국경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와서 구조를 만들고 갔어요. 총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각하는 법, 판단하는 법을 남겼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말 없는 승리. 한국은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다. 싸우지도 않았다. 다만 전쟁이 올바르게 지휘될 수 있는 구조를 남겼을 뿐이다. 10월 저는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윤태경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는 전쟁을 지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전쟁이 제대로 지휘될 수 있는 구조를 남기러 왔어요. 한국은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하나를 남겼습니다. 사람을 믿는 방식. 어느 날 소카림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로웬 씨, 우리는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윤 선생님이 남긴 구조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듬해 2월 캄보디아 마이너스 태국 평화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뉴스에 크게 보도됐죠. 하지만 한국 얘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걸 바꿨다는 걸. 총 한 발 쏘지 않고 전쟁을 끝냈다는 걸. 말 없는 승리.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에밀리 로웬의 보고서는 유엔 내부에서 조용히 회람됐습니다. 읽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죠. 한국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다만 전쟁이 올바르게 관리될 수 있게 만들어요. 명령 대신 판단을 남기고 통제 대신 신뢰를 심어주고 의존 대신 자립을 가르칩니다. 지금도 캄보디아 국경에서 소카림은 부하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명령을 기다리지 않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집니다. 한국이 남긴 구조 덕분이죠.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최신 기술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다만 하나를 남깁니다. 사람을 믿는 방식, 현장을 존중하는 문화, 판단을 지원하는 구조. 그게 한국이 전쟁터에 남기는 진짜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한국의 이런 조용한 힘이 세계에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취재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